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단점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완벽한 시스템인데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시장의 가격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 거지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문제는 없다. 야, 이거는 정말 혁명이다. 그래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개발 쪽에 있었고 그래서 개발적으로도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그래요. 그러한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블랙록이나 이런 데는 뛰어나고 훌륭한 연구진들이 그걸 미리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그래서 그 가치를 미리 보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한 거겠죠.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그때 그 백서나 이제 공부를 해가면 할수록 이거는 네. 다시 막 0으로 가거나 그럴 수가. 네. 막 진짜 옛날 1달러로 가거나 네네. 어렵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 한 궁금한 게 그 데니월드님 유튜브 보니까 네네. 그 비트코인의 오해와 진실인가 해서 51% 공격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그럼 그런 거 당하면은 비트코인 이게 다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네. 51% 공격을 당하면 네. 비트코인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공격 지점에서. 근데 이론적으로 그런데 또 그거를 이론적으로 반대로 따져보면 51% 공격 가능성이 또 0%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자세히 따져보면 어. 그걸 공부를 해보면 결국에 51% 공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확실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인터넷만 없어지지 않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만 없어지지 않으면 공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와, 그러니까 미국도 그거를 진짜 미국 정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얘기할 때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두겠냐, 네.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다. 네네. 근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인데 네. 극단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극단적으로 이게 51% 공격 자체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건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51%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자들이 그 비트코인의 그 해시 파워라고 하죠. 네. 그 채굴 파워를 51%보다 더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51%보다 더 많은 채굴 파워를 가져서 그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얻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면 6.25개를 비트코인 지금 얻는단 말이죠. 네. 대략 한 뭐 수수료까지 하면 한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면 7억 정도 얻는 거거든요. 근데 7억을 얻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6.5억 정도를 투자해야 그 비트코인 하나 채굴할 수가 있어요. 전기세를. 네. 파워를, 해시 파워를. 그러면 결국에 이 비트코인 하나 얻기 위해서 한 7억이 소모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51% 공격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전체 채굴 51%의 그 파워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재 그 7억보다 훨씬 많은 51%의 그 자금이 투여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을 투여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 51%의 공격을.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할 것이냐. 아무도 안 하죠. 자기 돈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연준이 돈 찍어서 하나요? 그래서 그 가능한 시나리오가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능한 시나리오 연준이 돈 찍어서 돈을 찍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 마음이 안 들어요. 미국 혼자만은 힘들고 미국이라든지 정부들이 연합을 하는 거죠. 연합을 해서 비트코인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비트코인을 좀 공격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채산성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미국 정부부터 많은 정부들이 투여를 하는 거죠. 엄청난 금액을 투여해서 공격을 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어도 안 되겠네요. 그게 하나 가능한 거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51% 공격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고 결국에 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돈을 투여해서 할 것인가? 그렇죠. 그 가능한 시나리오를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부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비트코인 마음에 안 들어. 우리끼리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뢰를 깨게 만들자. 뭐 이런 시나리오 아니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기업이 나선다 해도 그 기업이 먼저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이 먼저 망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불변성을 막 속성으로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비트코인 근데 그것도 있어요. 사실 51% 공격을 해서 막 극단적인 경우로 이제 성공을 하더라도 비트코인 또 특징은 뭐냐 이게 장부잖아요. 장부. 장부.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블록 기준에서 공격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지만 공격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공격에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기존에 기록된 블록체인의 기술을 비트코인의 장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격 자체는 그건 불가능해요. 비트코인의 51%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있죠. 그것만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그걸 이제 이중지불 공격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비트코인 5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0개를 지금 보내드려 놓고 그리고 이거를 또 나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를 취소하는 그게 이제 이중지불 공격인데 네. 그 공격만 가능한 게 51%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나한테 비트코인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채굴 파워를 가지고 장부를 조작했어요. 근데 조작했는데 나한테 하나도 없던 비트코인 50개를 없는 걸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원천적으로 그냥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냥 딴 사람한테 보낸 걸 취소하고 그걸 다시 내가 가지고 있게끔 이것만 가능하니까 네. 성공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실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51% 극단적인 경우 성공해서 그렇게 바꾸더라도 그럼 그 이후에 바뀐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럼 문제죠. 어쨌거나 이중지불이 공격이 허용됐으니까 네. 일부 자산이라도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가 어쨌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 원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네. 공격당한 이후는 없는 걸로 하고 공격당하기 전 블럭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은 뭐 8만 번째 블럭이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하드포크라고 하죠. 하드포크에서 비트코인 참여자들이 다시 동의해서 원래 있던 장부 이게 진짜 장부고 와. 누군가 공격했어. 이상한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라고 합의해서 이 장부를 또 그대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와. 그래서 두 가지 결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51%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뭐 불순한 의도로 공격을 해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득이 없고 뭐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뭐 정부들이 연합해서 하는 뭐 그 경우 제약은 네. 없고 그렇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참여자들이 이 원래 있던 장부 공격받기 전의 장부를 가지고 다시 포크해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하면 된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공격을 다 막을 수 있죠. 와. 소프트웨어가 혹시 취약점이 생겨서 그렇게 되더라도 2차원적으로 뭐 좋진 않죠.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공격당한 적이 없으니까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불신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서도 원장 자체는 보존되거든요. 공격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네. 공격을 할 이유가 없는 네, 거예요. 없죠. 공격을 하는 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격을 하는데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격이 안 일어나는 거죠. 진짜 엄청난 슈퍼파워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진짜 그거 하다가 자기가 먼저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더라도 뭐 이득은 없으니까. 이득은 없으니까. 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와,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대단한 발견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한 관계죠. 그 개발자시니까 네네. 정말 그 IT 뭐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쪽이 되게 밝으실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진짜 이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네. 그 막 모바일 혁명처럼 인터넷 혁명처럼 막 네네. 이렇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그런 혁명이죠. 네. 와. 그래서 혁명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인터넷 혁명이 있잖아요. 네. 인터넷 혁명, 그 다음에 모바일 혁명,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AI AI, 혁명. 뭐 세 가지 정도. 그럼 또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 아, 그래요. 그 네 가지가 어떤 인류의 다음 인류의 어떤 가장 큰 혁명. 예, 지금까지는 네. 예,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고요. 네. 그리고 진짜 누구도 이렇게 손댈 수 없는 약간 네네. 그런 게 속성을 갖고 있다면 진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갖고 있어야죠. 갖고 있어야죠. 그래요. 네, 갖고 있어야죠. 진짜 한 사람당 하나씩 뭐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막 있잖아요. 아, 네, 한 갖고 가정에 있어요. 하나씩 최소. 네네. 그렇게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와. 뭐 이거를 막 돈을 많이 벌겠다, 뭐 그런 의도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 결국에 시세가 떨어지면 또 이제 팔기도 하고 손실을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어떤 혁명적인 입장에서 보고 좀 멀리 보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진짜 이거 약간 투자적 관점에서 뭐 네네. 미래의 강남 아파트 막 이렇게 네. 그 패러프레이징 단어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문장을 네. 아, 네. 그런 거 동의하세요? 뭐 좀 극단적인 말로 근데 강남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전 좀 그래요.
사실. 맨하튼 아파트. 맨하튼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경험한 게 부동산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부동산이랑 비교하는데 완전히 좀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어떤 시대를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네. 어떤 뭐 새로운 자산군이죠. 새로운 자산군이고 네. 어떤 새로운 혁명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단순히 자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굉장히 철학적인 중요한 가치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가치가 포함됐기 때문에 한데 과학과학은 좀 다르다. 그래서 뭐 강남 아파트에 비교하는 건 저는 사실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그래요. 네. 그거 비해서는 더 혁명적인 건데.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단순히 뭐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팔면 안 되죠.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 비트코인 자산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또 투자도 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또 팔아서 또 수익 실현해서 필요한데 또 써야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 만약에 2,100만 개 고정돼 있는데 네네. 그 이번에도 그 반감기 지나면 네. 거의 이제 채굴하는 퍼센트가 막 1%? 네네. 막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네. 공급량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치가 2,100만 개. 물론 그게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가치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 오를 수도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오른다는 근데 오른다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핵심은 그 탈중화된 그 채굴 시스템이죠. 네. 그 채굴자들이 얼마나 그 채굴을 계속 유지하고 그 채산성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면 뭐 6.25개니까 원화로 치면 대략 한 7억 정도 되죠. 그러면 뭐 전기세, 뭐 원가, 뭐 인건비 다 포함해서 뭐 대략 한 6억 투자해서 한 1억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기준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7억 넣어서 한 개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7억을 넣어서 반토막 난단 말이에요. 그럼 7억을 넣었는데 3.5억밖에 못 얻으니까 그럼 그게 맞춰지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결국에 그렇게 맞춰지고 4년 지나면 그럼 또 4년이 지나면 더 줄어드니까 결국에 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뒤를 계산해 보면 현재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7억이 들어간다면 7억을 실제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면 8년 뒤에는 그게 반감기로 2개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한 뭐 1점 초반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7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럼 그게 이제 지금이 우리가 214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 채굴이 뭐 0.01개 뭐 이렇게 채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쭉 계산해 봤을 때 결국 그 채굴에 의한 시스템, 채산성에 의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 시스템의 운영의 최소 비용인 거죠. 이 인프라를 계속 운영하는 그 최소 비용을 운영하는 채굴자들의 어떤 가격, 채산성 이것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어떤 최소 가격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시장에 따라서 변동은 있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8년 뒤만 생각해봐도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뭐 7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채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7억이 안 되면 그 채굴자들이 채굴을 더 이상 안 해요. 전기를 끊는단 말이에요. 잠깐 멈췄다가. 그래서 그러한 게 이제 시장과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게 비트코인이죠. 와, 아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런 뭐 논리나 철학이나 뭐 이런 학문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 비트코인 시스템 돌아가는 이런 걸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단점은 없나요? 거기에 뭔가 약점이나 이건 빈틈이 좀 있는데 파고들면 되겠는데 이런 건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있다면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단점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완벽한 시스템인데 그래요?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시장의 가격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잖아요. 막 그 대중들의 어떤 뭐 흥분도 있고 뭐 또 어떤 참여자 그리고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거지. 비트코인 가격이 딱 항상 동일하진 않으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지.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문제는 없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광기가 생기면 네. 가격이 또 막 엄청 급등하겠죠. 지금은 광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또 굉장히 큰 폭락이 또 일어날 거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또 막 비난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잘 있었는데 네. 시스템을 잘 지키고 있는데 가격이라는 독특한 요소 때문에 비트코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또 이걸 완전히 또 가격하고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고 시장이랑 같이 이제 공존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비트코인으로 치면 뭐 단점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2년에 네. 막 FTX 사태 터지고요. 네네. 그때 막 고점 대비 한 7, 80%만 이렇게 빠졌대요. 그렇죠. 네네. 그럼 그때는 이 채굴 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네. 계속 채굴을 한 거예요. 보통 채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적자를 보면서 계속 채굴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자본이 좀 넉넉한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을 오를 때 팔려고 계속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팔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유지비가 안 되는 그런 채굴장들은 그냥 꺼놓는 거죠. 전기를 꺼놓으면 돈이 안 들거든요. 뭐 인력들은 다 자르고 그 물론 장소 그거에 대한 비용은 있겠죠. 채굴 그냥 꺼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꺼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 시키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킨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때 계속 적자 보면서 캐했던 분들은 엄청난 이득을 그렇죠. 와 똑같네요. 네, 투자자들하고 네, 똑같습니다. 존버해가지고 그 싼 가격에 사면 지금 3배 버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버틸 자금과 여유가 있는 채굴장들은 돈을 버는 거고. 네. 근데 채굴 기업들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자금 압박 있는 기업들은 그냥 꺼야죠 전기를. 와. 손실이 계속 손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기회가 올 때 또 다시 좀 복구하고. 그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스스로 그냥 있었는데 네네. 막 가격을 만드는 여러 조건들이 변하면서 네네. 가격이 막 변동치면서 7, 80%까지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현상만 보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가격을 갖고 막 이렇게 막 논다? 막 어떤 분들 보면 폭락하고 이러면 끝났다. 그리고 비트코인 다 팔고 가야 된다. 막 아무 가치도 없다. 심지어 막 워런 버핏이나 네네. 막 피터 시프 이런 분들도 막 네네.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시스템도 있고 물론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에서는 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에서는 결국 트레이딩을 하는 뭐 트레이더 그룹들이 굉장히 저는 큰 힘이라고 보거든요. 큰 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트레이딩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가격을 이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거기에서 리스크는 이거예요.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붕괴될 것인가 붕괴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네. 그럼 붕괴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은 시장에서 계속 변동이 클 거고 그럼 변동성이 크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이거만큼 좋은 그렇죠. 어떤 자산 목록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고. 근데 특히 FTX 사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아니었지만 거래소가 폭락했고 그때 이제 뭐 테라 사태 맞아요. 이후에 FTX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붕괴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만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포함한 다른 자산들도 같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 자산들의 포트폴리오가 폭락을 하면 결국에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도 시장에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던져야 되는 이슈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계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비트가 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1위지만 비트코인 그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영향이 굉장히 깊다. 담보로 막 하고 막 이래서. 네, 비트코인 담보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 어떤 큰 사태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 USDT하고 USDC 같은 게 있잖아요. USDT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USDT가 스테이블 코인이 깨졌다. 이런 시장에 큰 이슈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발생한다면 비트코인도 폭락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그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폭락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을 던져서 그 자기 자산을 좀 해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진짜 중요하다고 딱 느낀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고 네네.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네네. 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망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약간 노이즈 같은. 네, 그렇죠. 와 그러면은 그 대표님은 트레이딩을 하세요? 트레이딩을 과거에 좀 했어요. 과거에 잠깐. 그때 이제 뭐
했었고 잠깐 했었고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다른 일들이 바빠져서 네. 트레이딩을 이제 못 하고 그렇지만 이제 트레이딩 한 경험을 가지고 뭐 매수나 매도할 때 그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매수나 매도는 하죠. 그래서 뭐 매일 트레이딩 하는 그런 트레이더는 아니고 아니시고. 가끔 이제 내가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나 그런 배운 것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트레이더라고 보면 되고 단기 트레이더는 아니고. 아니시고. 네. 그때 막 그 FTX 터지고 네. 루나 터지고 했을 때 네. 막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트레이딩 했어요. 그때는. 그러세요? 예, 예. 그때는 FTX 확실할 때는 가끔 해요. 시간이 날 때. 그 FTX 사태 일어났을 때는 그 FTX 자산에 이제 숏을 해가지고 좀 정말요? 레버리지 높여가지고 좀 했었어요. 진짜요? 확실할 때, 확실할 때. 그러니까 루나 때는 사실 제가 루나 때 많이 잃었어요. 루나 때는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루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대처를 잘 못했어요. 좀 뒤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그때 좀 많이 날렸죠. 네.